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보이철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53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나의 원한을 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인류사에 하는 중에 이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이념은 인류사에서 이념은 다양한 이념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서 지금 누구든지 이야기는 하죠. 이념으로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념 그럼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니까 저희 목사니까 목사들은 이 이념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밝아요. 어쨌든 이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려. 지난 시간에도 이념이란 뭐냐 일단 이제 그랬죠. 누구나에게 있다. 이념은. 그럼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이념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이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밖에 없느냐, 이념하고 또 다른 건 없느냐 이거죠.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이고 일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면은 심리학이 이런 다루면요 이념 정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도 충분하죠. 그런데 목사니까 이념하고 다른 또 어떤 구분이 있다.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념하고 또 다른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 미처 그게 그렇나 이는 몰라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이념이냐 또 다른 건 신앙이냐. 신앙 다른 말로는 또 믿음이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믿음. 이 믿음도 이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있고 아주 어떤 깊은 내용이 있고 은행은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념을 이야기할 때에는 무슨 주의라. 그거는 자기 이념하고 사실은 안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 나는 공산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전혀 공산주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내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면 내가 공산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래내는 거예요. 여기 이념이에요. 겉에하고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거의 틀려. 밖에 내놓는 신앙하고 안에 있는 신앙하고 이게 다르면은 신앙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밖에 드러나는 거하고 안에하고 다르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신앙의 자세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만 신앙과 이념에 다른 것은 이념은 자기 속에 있는 이념하고 밖으로 드러난 이념은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나는 이런 이념이라 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신앙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신앙이 아닌 거다. 속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반대되는 삶이 내한테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말 나오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 속에 있는 신앙하고 밖으로 드러난 신앙하고 다른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죽는 길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거밖에 모르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이념 문제가 걸려버리면은 이게 이념 문제인지 안 그러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패턴의 어떤 하나의 형태인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틀이 분명히 있으면은 그거는 공산주의니까 우리가 그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저런 삶이야 하고 그거는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공산주의 가면 우리 사회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고 드러내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란 말은 개념은 민주주의란 말을 써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되는 사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바른 거냐 분명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나타낼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외에는 다른 거하고 이제 연결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마치 대치된 것고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나만의 거의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념 자체를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목사들은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어떤 차원이 다른 신앙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념에 대한 흐름은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흘렀다. 인류사 속에서 이념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 이게 벌써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들고 있으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왔다. 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서는 신앙이 죽음으로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시대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신앙이 어느 시대는 아무렇지 말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사고 그것이 바로 인류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이런 부분은 밝은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워낙에 우리 사회가 모르고 있는 이런 사회 지금 현재 문제는 사회 문제는 항상 이거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결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선거 어저께 4월 13일 선거 봐봐요. 정당 싸움인 줄 알았는데 정당 싸움이 아니에요. 4월 13일 선거가 여당이 지금 새누리당 121표예요. 다수 여당이었던 것이 121표. 그 다음에 더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는데 122표. 그 다음에 제3당이 나와버렸어요. 아주 드물게. 몇십 년 만에 3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38석. 거기 여당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현재 대통령은 지금 아주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것 자체의 기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야당이 벌써 제1여당으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는 상태가 국회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는 제1야당이 제일 많은 의석으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또 3당까지 있어가지고 합쳐버리면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더구나 또 옛날처럼 법안을 막 날치기 통과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민주화법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도 국회 선진화법 하고 거기에도 그런 게 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해. 근데 이번에 딱 봐봐요. 얼마나 이게 사회 전반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개념이 쫙 깔려 있는지. 이번에 제1야당하고 야당,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
국민의당인가? 거기서 나오는 두 당이 합해갖고 제일 첫 번째 지금 국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진행하겠다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거 폐기시키겠다 이랬다. 제가 이 시간에 늘 이야기했지만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킨다? 안 그러면 금민정을 한다? 이 두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요소에 이건 분명히 공산주의의 어떤 공산당 북한에서부터 주장하는 어떤 공산당들의 그 흐름을 우리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산 어떤 여러 가지 운동들 그 흐름 자체를 묵인하는 거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내용이 좋든 말든 간에 현 정부, 현재 있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정교과서에 된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역사만은 대한민국 역사는 담당하는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국회를 이렇게 바꾸더만은 첫 번째 나오는 일갈이 뭐냐니까 국정교과서 폐기시킨다 이런 거예요. 이러는데 국민들은 그거 여당하고 야당하고 정치적으로 현안 문제니까 역시 야당이 돼갖고 뭔가 본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뭔가 현안이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응?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역사 문제로 그렇게 국정교과서 폐기시키고 금인정 교과서를 다시 하겠다. 금인정 교과서 하면 되죠. 할 수 있는데 금인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문제가 왜 나왔느냐. 금인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안 쓰는 일선 교장들이 금인정 교과서 안 쓴다고 다른 데서 박해가 들어오는 거야. 박해가 테러 행위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인정 교과서를 쓰게 만드는 이런 국회가 돌아간다. 불을 보듯 뻔하다 내용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 속에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탈을 쓰는 또 다른 어떤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금인정 교과서,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다. 이걸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왜? 민주주의 하나만 지금 현재 우리가 표상이 되어 있으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적인 어떤 반대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에 뭔가 대항하려고 하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한 그 정체를 아무도 인식을 못해. 이거 드러나고 일반 백성들한테 이게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힘은 국민들한테 지금 쫙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쭉 나타나는 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북한하고 지금 맞따라가는 논리가 우리 국민들, 남한 국민들의 그 전체적인 거기에서 자꾸 상승하는 거예요. 안 그렇지 싶어도 안 그렇지 하는 거는 나이가 50대 넘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하죠. 40대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는 없는 걸 알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 대한 이거 민주화란 말을 가지고 민주화란 말을 가지고 현 정부를 대항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미화시키는 이런 세력들. 그건 뭐 당연히 우리 공산주의라고 딱 지적을 못하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란 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른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딱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때는 민주화란 말을 쓰는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라는 거고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반 국민들은 민주화만 자꾸 들어가고 다른 대안되는 말을 안 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념이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북한과 지금 비슷한 수준의 공산 정치에 대한 이 접근이 지금 상당히 가깝게 돼 있다. 국가적으로는 뭐 어떻게 남북이 딱 분단되어 있다 하지만은 이념적으로는 지금 차츰차츰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념이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도 깨구리 따신 물에 이어나면 그러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불을 살살 데우면 살살 데펴진 깨구리가 그대로 물속에서 그만 삼킨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의 꼴이 이념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교회가 목사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거예요. 침묵. 교회가 뭐 인원이 막 들어오니까 1960년부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국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인 노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6.25 사변으로서 투쟁했던 그 자체는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교회 안으로 다 몰려드는 줄 알고 그저 우리 믿음이 올라 믿음이 최고야. 기도가 최고야. 찬송이 최고야. 새벽기도 성경 읽는 거 전부 다 여기만 집중하게 만들었지 사회 국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휘말리느냐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건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우리가 이 이념 부분에서 한번 또 이제 저걸 역사적으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우리 국가의 이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념 부분의 이런 내용에서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제 나이가 지금 65이니까 1945년에서 거의 지금 70년이니까 1952년생이니까 이 나이에 준하는 지금 현재 내 나이로 준해서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부터 시작해서 이 흘러가는 발자국이 제 어린애 시절 보냈으면은 우리나라도 이념에 대한 거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에 대한 이런 분 전반적인 어린애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보냈으면은 전 세계 사람에 비하든지 안 그러면 일본 가까운 일본에 비한다냐 하면요 정말 어린애예요.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알겠어 중고등학생이. 근데 그때도 대한민국이 재헌국회 해가지고 막 정당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갖고는 자유당 나오고 민주당 나오고 지금 민주당 가는 거 민주당 나오고 공화당 나오고 하면서 막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막 그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어떤 이념에 대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거의 제 나이를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 70년 가까워지니까 비로소 특히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목사로 안 있었다? 나이는 60이 넘었다? 70 가까운데도 목사 아닌데도 지내왔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목사가 돼도 잘 모르는데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현대에 있었고 그때 민주노총이 막 결성될 때 내 옆에서 막 지나가던 사건이었죠. 민주노총 생기기 전에 내가 회사를 나왔는데 회사 나오고 난 뒤에 민주노총이 생기갖고 거리에 말이요 울산의 그 큰 도로에 큰 차 바퀴가 64개라는 그 바퀴를 시내 한 바퀴 싹 돌고 들어가는 그런 시위하는 모습도 바로 우리가 사무실 바로 앞에서 길거리에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그 민주노총이 어떤 건지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서울 올라와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사장이 저를 지목하면서 나도 몰랐는데 당신이 없어서 회사에 민주노총이 생겼다. 나도 듣자니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우아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난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왜 저 사람이 사장으로 있으면 왜 내한테 저런 말 하노? 하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이. 그 민주노총의 색깔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민주화란 말을 쓰고 있는 그 세력에 아주 선봉장으로 있었던 이런 것 자체를 당시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래 정리를 해보는, 주변에 거쳐갔던 이런 세월들, 여러 가지 참 목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경력들 정리해보고,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점검해볼 때, 뜻밖에도 역사 부분에서 너무나 왜곡된 내용이 세계사도 많이 있고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다. 그것이 동학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탁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1960년대 해방하고 한 60년대 돼가지고요, 대학의 학과들 보면은 지금 대학의 학과들하고 대학의 학과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대학의 학과 하나 생기는 거하고 사회현상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졸업하면은 바로 직장에 취업이 돼야 되니까 그런 취업 안 되는 학과를 대학에서는 절대 두지 않거든요. 그때는 대학에 60년, 70년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나오면, 나는 뭐 직장, 중학교 때부터, 당신은 직장 어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등학교 나올 때, 그때에, 대학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때에, 제일 인기 있는 그 학과는요, 지금 의대, 법대 아니에요. 이걸 알아요. 그때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는 철학입니다. 철학과. 철학과는 어떻게 하면요, 최고예요. 어느 대학이든 간에 철학과는 어떻게 하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법이고 뭐고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현상을 제일 먼저 정리하고 제일 먼저 이슈를 제시하면서 바르게 통찰한다. 이런 것이 철학에 대한 개념이. 이 왜 철학이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느냐? 바로 이런 이념, 세계 전반에 걸쳐서 세계적인 여러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막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념들, 이 이념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은 전무하니까 이 이념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해서 사회면 회사 뭐 회사, 안 그러면 뭔가 기업, 어떤 리더, 정치가 안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은 뭐든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워낙 혼란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게 막 극한 대립으로 나아갈 그 시대에 바르게 우리나라가 처지하고 우리 사회가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대중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철학과 나오면요, 철학과 나오면 다들 정치하는 거예요. 회사에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 자문 무슨 중력들 다 앉아있어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이 수요가 나중에 정치학과, 외교학과, 학과가 분할되면서 차츰 우리 사회에 좀 더 세분화된 학과로 되면서 철학과란 말 자체가 이제는 찾질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철학과가 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념에 대해서 이념은 시대와 더불어서 그 사회에 이런 거하고 분명히 영향받는 거예요. 변동이 돼야 된다. 변동이. 우리나라 지금 나이가 지금 내가 한 65세쯤 되면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65년 정도 세월을 지나면 이념이 바뀌도 수도 없이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은 유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만, 요것만 이념인 줄 알고 정치하는 형태에서 요런 것만 정치인 줄 알고 다른 정치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갖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철학가가 사라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 갖다 연락하니까 이 우리나라 특징이 왜 민주주의만 붙잡고 있느냐? 6.25 사변을 지나면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는 10몇 년 동안에 경제 목표를 하고 북한을 지향하면서 북한을 대항하면서 북한 대항, 그 다음에 경제 이래 되니까 다른 이념, 다른 나라의 이념, 어떤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사회적인 전반에 헐쳐서 흘러오는 이런 국민들이 생각 자체가요,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국가서 주장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자유주의,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서 외치면 외치는 걸 다 보면 따라서 가는 이런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은 끝까지 처음부터 아버지 때, 아들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손자 때, 아버지 때 맞고 자기 아들 때, 요새는 아버지 때 김정일을 비교하면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의 통치 구조로 넘어오는 이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대안 자체를 갖고 열 수 없는 분명한 대적 세력, 적대 세력이 되니까 말은 못하고 하나의 한 국가에서 외치는 이념, 이거 하나만 말해야 되는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반공을 국시로 제일로 한다 하는 그 구호 하나에 공산주의 같은 입을 싹 다물어야 거예요. 근데 그래 봐봐요. 제 같은 경우는 또 제 경험이 나오는데 왜 공산주의 제보고 만약 지금 현재 물어보면 그러한 거예요. 당신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물어보면요, 나는 오히려 민주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다 해요. 공산. 근데 공산주의를 내가 표현하는 내 이념에서 표현하는 거지 내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민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공산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은 공산이 좋으니까. 난 주장이 그래요. 민주보다는 공산을 더 좋아하면. 근데 공산주의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미 개념화되어 가지고 공산주의 정치라든지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식으로 지향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정치하고 연결하면 공산주의는 안 맞다. 그러나 공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이거는 정말 귀한 말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인류가 가진 것만 해도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데 주의하고 들어가 보면 이 공산과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 내용은 아니거든. 공산이라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오히려 민주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하면 그냥 뭐 덥석덥석 뭐든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듯이 민주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엔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공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남들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익힌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체험되어지. 내가 북한에는 안 가봤지만은 동서베를린이 분단되어 있을 적에, 동독 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적에 내가 베를린에 2달 있어 봤잖아. 서베를린, 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쫙 잘라가지고 소련군이 동베를린 소련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다 지하철이 지나가네. 그 밑으로. 그 여기 서요. 소련군이 여기 막 서가고 총을 들고 서 있는데 사람도 내린 사람도 많이 없고 탄 사람 많이 없는데 그러나 지하철은 서베를린을 거쳐서 동베를린 거쳐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역을 노선이 여러 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1980년도 경험을 한 거예요.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밤차 타고 동독을 거쳐서 서독에 넘어와야 돼. 밤차를, 긴 밤차, 잠을 자면서 지나오는 밤차인데 저 모스크바서부터 폴란드를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그 열차에 모스크바에서 내려가고 지금 서독으로 거쳐서 저 밑에 이태리까지 가는 열차인데
그런 열차를 내가 타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조마조마하던 그런 또 긴장되게 저 사람들 많은 사람인가 하고 막 쳐다보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많이 접해보는 거예요. 책으로 많이 안 봤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목사를 돼갖고 뭐 책이나 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돼가지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영향이 왔을까? 학교에서 철학학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실제 체험해보면서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공산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분쇄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공산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 빛을 내게 할까? 이걸 갖고 지금은 공산주의는 타도하더라도 공산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하든 온 인류에게 좀 나타내야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니까. 근데 공산주의란 말을 함부로 지금은 막 내놓으면 공산주의라 하는 그거다 버물려 갈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죠. 시시하고 그냥 감추고 있고 막 그냥 어떤 주장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 시간에 민주화 이야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다고 막 걸려가지고 동학난 가서 더 깊게 갈락하다가 아이고 그만 일단 인류사 이해 부부이니까 인류사에서 어떤 그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두 단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데 이 잔존한 문제 단순하게 설명해서 민주주의는 이렇다 공산주의는 이렇다 이런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 자체가 이 단어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세를 보이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요소가 있다. 우리 국가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 가지고 이것 자체가 그냥 이념으로서 그냥 누구 속에서 머리에서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의 또 앞으로 후손들이 인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하고 연결되어진 사건이다. 이런 요소에서 목사가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잘 알고 공산주의는 잘 모를까? 요소에서 아까 그 요소에서는 우리 환경이 민주주의만 외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된 상태로 있으면서 남쪽에서 민주주의 외치고 공산주의 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딱 언급하는 공산주의 말 나오면 안 되고 공산주의는 책만 보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막 거의 통제가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동서베를린 그리고 동독서독 그 갈림길을 나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본 경험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한번 이걸 자꾸 깨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를까? 요 다른 요소가 또 하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자주 말씀은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해방되어 올 적에 해방되어 올 때에 우리의 선구자들,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 우리 민족의 어떤 책임자들, 애국자다 하는 사람들은 99.9%가 공산주의였어. 공산주의자. 유일하게 한 사람 0.1% 될 수 있는 한 사람, 즉 1000명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다면 오직 이승만 전 대통령만 민주주의 계통에서 이 항일운동을 하던 유일한 한 사람. 이게 희귀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이 999대 1인데 이 이념 부분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포스터가 돼가지고 6.25 동란을 꺾어 나오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전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적화 통일하는 이런 요소를 분명히 반발로서 막아낸 거예요. 왜 공산주의 자체가 우리 민족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바로 999명에 해당되는 99.9%에 해당되는 많은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였으니까 공산주의란 말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한쪽에 골마가지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한쪽에 골마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3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호남 지역의 여세에 연결되어져서 한쪽에 몰려있던 거예요. 그 상처가 그 골마 터진 것이 아물 시간이 필요하다. 못 아무리.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김대중도 대통령이면서도 간첩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참 국정교과서고 금인정 교과서고 하는 무슨 교과서가 나오든지 이제는 기대를 못해요. 야당들이 저렇게 기를 쓰고 자기들까지 힘 가지고 국회의원 한 분 됐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국회의원도 몰상식한 것은 국사 부분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치 한 4년 국회의원 될 건데 그게 대단한 어떤 실적으로 나타내고 그거 역사 부분을 손을 대버려. 왜곡하는데 역사 왜곡하는데 손을 대버려. 그만큼 참 얕아요. 국회의원 자세도 얕고 정치적인 어떤 소견도 없고 그 다음에 이념적인 요소에 대해서요 분명한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 뭔가 하면 편안한 일을 하는구나. 완전히 표풀림이지. 그런 것도 일종의 표풀림이에요. 그래서 이념 부분에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지금 현재는 두 가지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민주운동 개하고 민주주의 개하고 우리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넘어오는 그걸 그대로 이어서 외쳤던 그러면서 경제를 외쳤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하면서 이런 이념 부분에서요 언급을 하려고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일운동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국할 때 우리나라 인사들이 99.9%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왜 중국에서 훈련받아요? 중국은 온통 소련, 중국 전체가 다 북한까지 전부 다 이거는 저부터 남한까지 쳐서 일본은 그 당시 전쟁 상대국이니까 일본 빼고 온 여기가요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세상이라 보면 돼. 6.25 사변이 없었더라면은 여전히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 나오는 거는 현재 대학에서의 역사학자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정치학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철학을, 그 다음에 정치학, 이런 학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가 이런 받아가지고 가만히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철학을 내가지고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기존에 있는 바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약해. 언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갖고 이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퍼뜨려 해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학생들 동원해갖고 막 정치한테 데모시키게 하니까 정치로서 나가보니까 그 당시엔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만 외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탄압하지.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못하지. 그래서 손댄 것이 지금 대학의 역사학자들 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산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경제에다가 집어넣고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유독이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해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범 국가, 이런 어떤 모델을 지향하려고 있다. 요걸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일반 국민들한테 감추어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인 이 노선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남북의 통일 자체를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나? 다 기도하죠. 남북의 평화 통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이 위도로 해고 나가는 것도 평화 통일이에요. 북한의 위도로 나가는 것도 평화 통일이에요. 무기를 안 써서 하는 것은 다 평화 통일이에요. 요걸 구분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무조건 평화 통일. 현재 지금 남한이 이념 노선이 북한하고 수준이 똑같으면은 우리 남한에서 북한식의 통일, 이게 통한단 말이야. 우리 남한은 북한하고 달라서 뭐가 약점이냐? 국민들이 선거해버리고 하면요, 진행이 되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대통령이 내가 뭐 되고 싶어도 되나요? 국민들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 방법 딱 투표해갖고, 옛날에, 우리나라 단독, 남한 단독 선거할 때 마찬가지로, 남한 딱 투표해가지고, 우리 북한이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자. 지금 여당 힘없지.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자기들이 발의해갖고 결정해버리면요, 국민 투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북한식 평화통일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 그렇더라도 우리 민족의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요,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야. 그러나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이걸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 방향이 남북의 평화통일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썰기실 것이다. 요것 자체를 보이죠. 요것 자체를. 그것 지금 알려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평화통일 했다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저 전쟁만 생각해서 통일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안 다치면 되고 우리 가족 안 다치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평화통일 했다가는요, 그 노선이 이랬든 저랬든 평화통일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무력통일을 하든지 간에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북한식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4.13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보고 방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뭣도 모르고 이념 그거는 뭐 우리한테 필요 없다 하던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다가 덜컥 이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4.13 이번에 선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야당이 지금 뭐 하기다 제일 먼저 하는 게지, 국정교과서 그거 폐기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래. 그 이념 문제 이건 어디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버젓이 우리 사이에 이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모른다 하면 모르지만은 이념 논쟁 필요 없다 이런 데 말려가고 있는, 하여튼 좀 지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제일 아쉬운 게, 제일 걱정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또 특히 거다가 기독당, 기독정의당 이런 당을 정치에다 내놓고 교회 이름으로 제발 그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 문드러졌다. 힘없고 나약하고 목표도 없고 이거 분별도 못하고 그걸 분별하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분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할 거다 이 말을 누가 해? 방향이 안 나오잖아. 방향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